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 회사들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강판 가격을 톤당 15만 3천 원 올리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일부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량 고객들이 인터넷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보육책으로 풀이됩니다. K-웹툰이 미국과 동남아에 이어 만화의 본진인 일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등 OTT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진출은 더욱 탄력받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GS 홈쇼핑과 합병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고점 대비 40% 가까이 떨어지는 등 시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오늘은 홍원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오늘은 이 외국인과 기관 다 매도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미국의 양적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기관이 7,500억가량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1,000억 원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고 개인이 나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양적 긴축도 시작이 됐고 또 옐런 장관의 발언이 좀 화근이 된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번 달부터 8월까지 매달 475억 달러 한도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최대 950억 달러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좀 잡기 위한 조치인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해 과거에 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고 공급 병목 현상을 야기한 예기치 못한 좀 큰 충격이 경제에 닥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예기치 못한 큰 충격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를 이제 꼽았는데 그러면서 기름값도 여전히 높다면서 추가적인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 물가 상황을 연준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 시장 불안을 키운 걸로 보이고 또 어제 나온 이 5월 무역 적자 발표도 요인으로 보입니다. 25년 만에 최대폭 적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 유가 문제잖아요. 지금 EU가 이 러시아산 원유 그 금수 조치 합의를 하면서 지금 연말에 뭐 150달러, 18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마침 오늘 밤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일이고 이제 우리 시간 오늘 밤 내일 새벽이 될 텐데요.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17달러 그리고 미국 WTI는 114달러에 근접을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하루 증산량을 7월부터 43만 2천 배럴로 조정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에 좀 합의를 하면서 러시아가 올해 산유량이 한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또 유가가 우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0달러, 1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미국이나 EU 같은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제 배럴을 이제 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펙 플러스 협의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 사우디가 증산을 거부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증산에 나설 거라는 얘기가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장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장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 뭐 대표적인 유가 관련 종목이 S오일입니다. S오일은 최근 한 2달 동안 30%가량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S 같은 경우도 한 20% 상승을 했는데 최근 일주일은 좀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유가 상승에 좀 덩달아서 주가도 같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 소식이 좀 전해지면 유가가 좀 이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홍 기자가 들고 온 섹터가 바이오 쪽입니다. 지금 바이오주들 주가가 최근에 일부 개선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일단 뭐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좀 외면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바이오주인데요. 그래도 좀 빅 이벤트를 앞두고는 단기에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열리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암 분야 이제 세계 최대 학술입니다. 예. 매년 4만 명 이상의 이제 의료인들이 참석을 하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유한양행이나 HLB, 매드팩토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꾸준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학회에서 특히 좀 주목해봐야 될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HLB와 매드팩토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예. HLB는 이번 학회에서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약물을 가지고 임상 2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좀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이제 세일즈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되겠는데 예. 이 파이프라인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고요. 매드팩토도 췌장암 병용요법에 대해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한 이 병용요법 투여 결과가 좀 좋게 나왔다 이렇게 좀 초반에 밝힌 바 있는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죠. 5%대 물가가 7월까지 이어질 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미 언급이 된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면서 중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타격을 입었던 우리 기업들도 모처럼 숨통이 트였는데 어떤 업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지 박혜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두 달여 만에 제자리를 찾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선 중국 경제가 2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그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도시 정상화 진행되고 있으니까 생산 차질이나 물류 회복도 이제 될 거고요. 심리도 조금 많이 개선돼가지고 소비도 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5.5% 목표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특히 인프라 투자 같은 거 확대하고 있고 또 부동산 규제도 어느 정도 풀어내서 이제 3분기부터는 조금 완만한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 훈풍을 기대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특히 국가 중대건설 프로젝트가 집중 착공됨에 따라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을 수혜 업종으로 꼽습니다. 과거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던 2014년과 2016년 등에는 교통과 건축, 철강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4분기 들어 소비가 개선된다면 자동차나 IT 가전, 정부 지출과 관련해선 방산과 태양광, 수력 등을 유망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개별 종목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중국 펀드 수익률도 최근 플러스로 전환했고 특히 중국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반도체와 5G, AI 등 4차 산업 테마 펀드는 3개월간 152억 원가량의 자금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련 ETF나 펀드는 이제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생산 쪽에 좀 어쨌든 이슈가 좀 있었던 거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쪽이 좀 풀리지 않겠냐.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중국 봉쇄 완화로 국내에서 활기를 띨 수 있는 업종의 투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 등은 대표적으로 해운과 반도체, 자동차와 중국 소비와 직결된 화장품과 면세 업종의 투자가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 실질적인 회복을 확인할 때까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UBS와 JP모건은 각각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해 3%로 제시했고 일각에선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현대차그룹과의 상반기 차량용 강판 가격 협상을 넉 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재근 기자. 예,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현대차그룹과 치열한 협상 끝에 상반기 차량용 강판 가격을 15만 3천 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2월부터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석 달 넘게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협상 초기 원재료인 철광석과 강점탄 구입 비용 증가를 이유로 톤당 20만 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반발했습니다. 네, 이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긴 한데 가격을 올리게 되면 현대차에는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미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각각 5만 원, 12만 원 두 차례에 걸쳐 강판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에도 이번 15만 3천 원 인상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 협상에서도 추가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성차 회사는 비용 상승분을 차량 가격 인상과 수익성 높은 SUV 위주의 차량 판매 전략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차량 평균 가격은 최근 3년간 20% 가까이 급등했고 올해도 4% 올랐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강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추가 차량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구매 수요는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는 와중에도 오히려 금리를 더 낮추는 금융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이 경제부 장슬기 기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갈수록 금리가 싸지는 곳 어디입니까? 네, 바로 카드 업권과 저축은행 업권입니다. 아, 카드 업권과 저축은행 업권이면은 이금융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은행 대출 금리의 경우에는 좀 오름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화면을 예. 보시면 평균 금리는 이렇게 4%를 좀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신용 대출 금리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더 커서 4월 말 기준으로 5.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은행 대출 금리가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과 달리 저축은행 대출과 카드론 금리는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축은행은 이제 전월보다 0.03%포인트, 그리고 카드로는 0.2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금융회사들도 대출해줄 돈을 구해올 때 그만큼 더 비싸게 구해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금리를 낮췄다. 이거는 이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팔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왜 이러는 겁니까? 네, 바로 중금리 대출 경쟁 때문입니다. 네. 이 중금리 대출은 주로 이제 10% 안팎의 금리를 의미하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에는 신용도가 좀 낮지만 그렇다고 고금리를 적용받기에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금융권을 좀 찾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축은행, 그리고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는 카드론까지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존에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도 시장 금리가 오르면 이 흐름에 따라 금리를 이제 좀 같이 올렸었는데 예.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이유, 바로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쟁자라고 한다면 인터넷 은행들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등 이런 인터넷 은행들은 당초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였습니다. 예.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10% 안쪽 금리의 대출은 시중은행들이 좀 취급을 했었고 10% 초반부터 중후반까지는 저축은행이나 이제 카드사들이 취급을 해왔는데 이 중금리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 인터넷 은행들이 뛰어든 겁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지원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을 접목시키면서 고객들의 실질 소득을 분석하고 또 대출 금리를 싸게 해주면서 고객 끌어오기에 나섰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들이 올 들어서 특히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이 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목표치를 좀 세운 적이 있는데요. 그 예. 목표치에 다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시장 진출 제한이라던가 금융당국의 이런 페널티를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올해 더 특히 인터넷 은행들은 공격적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에 나선 모습입니다. 좀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토스뱅크입니다. 네,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인터넷 은행 최초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1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 고객들을 자꾸 뺏어가니까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는 고객을 안 놓치려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이 금리까지 낮춰서 이 고객들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마냥 금리를 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네, 이 시장 금리 흐름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 현재 이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금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들에게 고객을 전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은 1금융권에 해당이 되고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은 2금융권인 만큼 이 대출을 받았을 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금리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권이 금리가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좀 돈 떼일 위험들이 높기 때문 아닙니까? 이 저신용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건전성 괜찮은 겁니까? 이러면?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금리 대출은 10% 안팎의 좀 금리를 좀 의미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중저신용자들은 10% 안팎을 적용받는 중저신용자들은 사실 이금융권에서는 우량 고객에 좀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10% 후반대 대출을 받는 저신용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좀 좋은 부실이 낮은 채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 건전성 차원에서도 이들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금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그 외에도 더 우려되는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방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런 현상이 좀 장기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부실이나 수익성 우려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일부 업권만 이런 식으로 역행해서 대출금리를 좀 내린다면 당연히 충당금 부담이 높아지고 또 역마진 우려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에는 수신 기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인데 이 조달 금리 역시 최근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금리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 금리를 무한정 계속 내릴 수만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올해 하반기에도 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좀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만큼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장기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금융사들은 신사업 추진이라던가 또 다른 뭐 수익원 창출을 좀 해내야 할 상황이 됐고요. 네, 게다가 이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신용도가 높은 우량 고객을 중심으로 이 금리 인하 같은 마케팅을 계속 펼치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아주 낮은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AI가 도입된 이래 이금융권도 열심히 지금 신용평가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살아남으려면 혁신이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학생들에게는 꿈과 역량을 펼칠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함께 성장할 미래 인재를 찾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청년 인재들의 인큐베이터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력 중심 사회의 관성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고교 인재의 능력을 발굴하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등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니까 면접을 안 봐봤으니까 모의 면접도 봐볼 수 있고 어떤 기업이니까 기업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한 회사들 보면서 전역하고도 계속 제 인생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점이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웹툰의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이 기세를 몰아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IT 바이어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합니다. 신 기자, 우리 웹툰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만화하면 일본 아니었습니까? 그쵸. 언제 이렇게 변한 건가요? 예, 사실 이 웹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산업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런가요? 예, 이 웹툰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네. 이 보통 만화 같은 경우는 가로로 이렇게 넘겨보는 거에서 이제 세로 스크롤 방식을 처음 적용을 하면서 이제 웹툰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 출판물 만화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컷 사이 긴 공백이나 뭐 컷의 배치를 세로 스크롤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읽는 사람들이 더욱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쉽고 빠르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화된 콘텐츠가 바로 이제 웹툰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만화 강국이라고 하면은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만화에 이제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제 웹툰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을 시켰고 글로벌 시장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플랫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국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들 사실 보면은 다 동명 원작 소설, 뭐 웹툰이 먼저일 겁니다. 뭐 예. 여신강림이라든지 산에 맞선 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또한 웹툰에서 먼저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실제로 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요, 국내 웹툰 시장 규모 지난 2017년 3,800억 원에서 한 3년 만에 3배 이상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택트 시대에 스마트폰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웹툰 시장이 또 한 번 급격하게 성장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웹툰 자체가 성장한 점도 눈여겨볼 만은 하지만 최근 웹툰 작가들이 이제 거의 이제 연예인처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시간 검색어에 이제 웹툰 작가들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웹툰 작가들이 뭐 건물을 샀다든지 뭐 스포츠카를 구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만큼 웹툰이라는 산업이 그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는 이제 요즘 아이들에게 뭐 꿈이 뭐냐 물어보면은 뭐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인기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 겁니까? 네, 앞서 이 네이버 웹툰의 경우 이 여신강림의 경우 웹툰이 드라마에 이어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현재 10개 언어로 100여 국에서 연재 중인 글로벌 인기 만화이기도 합니다. 또 카카오 엔터의 웹툰 산에 맞선의 경우에도 이제 태국과 대만, 뭐 인도네시아 등에서 거래액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네. 드라마 또한 세계 각지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수치로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 웹툰의 경우 지난 2017년이었죠.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면은 4,60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1억 8천만 명까지 이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80%가 이제 해외 이용자라고 합니다. 80%면 거의 대부분이라는 그렇죠. 건데 이미 글로벌 시장 경쟁력은 확고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미국에서는 우리 이 웹툰의 불법 번역본까지 활개칠 정도라고 하는데 이 웹툰을 만든 주인공을 저희 정우진 기자가 직접 만나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무공을 배운 아버지가 새 쌍둥이를 키우기 위해 무사 생활을 한다. 누적 조회수 3억 3천만 회를 기록한 국내 한 웹툰의 줄거리입니다. 서구권 독자에겐 생소한 소재일 수 있지만 미국 시장에 진출해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무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무협을 배경으로 한 그냥 아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감 가는 부분을 좀 많이 봐주시니까 좀 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석 작가는 해외에서의 작품의 인기를 소위 해적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번역본을 통해 실감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료로 연재한 그게 그 주 바로 다음 날에 번역돼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걸 땐 느끼긴 하죠. 외국에서 좀 먹히는구나. 노경찬 작가는 오해를 막기 위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비판은 덜어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되게 편하게 쓰면은 이제 저희가 정서상 어디는 나쁜 나라, 어디는 좋은 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고 나라 욕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죠. 웹툰 시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 작가는 국내에서 섣불리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장르물을 할 때는 이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 시장이 이제 열리니까 좀 장르물에 있어서 조금 더 그전보다 부담이 덜하겠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쪽으로 좀 도전을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무현물인데 서양에서 먹힌다고 하니까 신기합니다. 일단 동양 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높아진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신 기자, 지금 국내 이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좀 거둔 비결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단순히 국내 작품을 이제 번역한 것에 이제 그치지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던 이제 현지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제 현지에서 작가를 이제 직접 채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웹툰의 하나의 이제 문화를 만들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좀 검증된 서비스를 작품들을 이제 직접 서비스하는 건데요. 한 예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이제 웹툰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동남아 시장에서 이러한 전략으로 성공을 이끌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하나 유라시아 사업 리더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지향성 굉장히 중요한 하도기 때문에 이게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팬덤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이냐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 웹툰만 보더라도 대중 코드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매니악한 취향과 장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꼭 대중 혹은 글로벌 지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해진 유저의 취향이라던가 욕구를 충족할 만한 소재 그리고 그림체를 가지고 있느냐도 같은 잣대로 보고 있어서 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대응이 굉장히 유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웹툰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이 이제 만화로서는 가장 1등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외에 양사가 이제 보는 것이 북미라든지 유럽, 또 동남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에는 노블 코믹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이 노블 코믹스라는 것이 이제 카카오엔터가 처음 이제 도입한 시스템인데 웹소설을 이제 원작을 웹툰이나 나아가서 드라마, 음악, 게임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파급 효과를 키우는 것입니다. 한 예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내 맙선이라는 웹소설에서 출발해서 TV나 드라마로 성공시키는 이제 카카오엔터 대표적인 이제 IP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제 합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플랫폼 합병을 통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낸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합병한 회사인 김창원 타파스 미디어 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걸 것 같아요. 레디시하고 타파스 간의 이 소설 투 웹툰, 그러니까 저희가 노블투 코믹스라고 부르는데 노블투 코믹스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디시하고 타파스 간에. 왜냐하면 레디시는 아직도 어찌됐건 소설 플랫폼이고 타파스는 웹툰 주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두 플랫폼 사이에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카카오는 그렇고 네이버는요? 예, 네이버 또한 이제 해외 시장 공략에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도 이제 영상화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2018년 자회사 설립한 스튜디오 N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흥행을 시켰고요. 올 상반기 내에서는 이제 프랑스의 유럽 총괄 법인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사업 거점을 추가를 해서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요. 현재 웹툰 1위 사업자로서 이제 지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인데요. 특히 유럽 총괄 법인을 설립하면서 프랑스어로도 약 200개, 독일어로도 약 100여 개 작품을 추가해서 작품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해외 영상 스튜디오 거점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 언어와 좀 문화에 기반한 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를 하고요. 또 글로벌 콘텐츠 시장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드라마 시장도 공략을 위해서 합장법인 2곳을 이제 계획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 웹툰 일본 계열사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해서 이제 출자를 해서 일본 내 합작 법인을 이제 세우기로 했고요. 또 일본 지상파 방송사와 이제 또 일본 웹툰 제작사와 함께 이제 합작 법인도 이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네이버 웹툰은 한국하고 이제 미국 또 더불어서 일본에서도 영상 스튜디오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정말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LG 구겐하임 어워드에서 멋진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향후 또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hese types of partnerships make a lot of work that's impossible to make. 네, GS 리테일 주가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 확대로 1분기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주가에 여파가 미치고 있는 건데 공격적인 투자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긴 하지만 주력인 편의점 사업과 신규 산업 간의 시너지가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 사안은 유통사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먼저? 네, GS 리테일 주가를 보면 2년 전인 2020년 5월 15일 42,50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해 오늘 26,85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특히 이달 초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 그래프가 크게 꺾였는데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살펴보면 주력인 편의점 사업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나름 선방했습니다. 편의점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는 랄라블라 매장 폐점 비용과 신규 서비스 개발 비용이 반영된 까닭이고요. 그래서 매출은 6.5%가량 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GS 리테일의 실적 부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쏟아졌는데 대체적인 결론은 본업인 편의점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신규 사업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사업이 좀 경쟁력 있는 것들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 투자가 들어갔습니까? 우선 가장 큰 돈을 투자한 곳은 요기요입니다. 3천억 원이 들어갔고요. 예. 이외에도 반려동물 스타트업 펫프렌즈와 푸드테크 스타트업 쿠켓 등에도 각각 325억 원과 55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렇게 GS 리테일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5,5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내 사업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엔 GS 홈쇼핑도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지금 리스트가 나오고 있지만 보통 이제 사업 초기 단계인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투자는 투자대로 들어가지만 수익은 많이 안 나는 이런 분야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일단 GS 리테일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살펴보면 퀵커머스 분야입니다. 여기 왜 수익이 안 나냐? IT 인프라 구축 등 비용이 많고 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등과 경쟁하려면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늘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 1분기만 보면 디지털 부문 손실이 300억 원이나 됐는데 지난해 4분기 270억 원 손실보다 더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73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투자 규모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퀵커머스 시장의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데요. GS 리테일이 퀵커머스 사업을 위해 요기요와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들인 돈은 4천억 원인데 국내 퀵커머스 시장의 지난해 거래액은 3천억 원을 조금 넘긴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장 규모를 넘는 투자를 단기간에 집중하다 보니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상황임에도 이렇게 사업 다각화에 주력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GS 리테일의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홈쇼핑 합병 직전 GS 리테일의 매출 비중은 편의점이 82%, 슈퍼가 13%로 전체 95%가 오프라인 사업에 치중돼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코로나19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프라인 사업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상태라 이를 타개할 돌파구 마련이 절실했거든요. 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편의점 숫자는 4만 8천 개로 증권가에서 분석한 국내 적정 편의점 수 4만 2천 개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점포를 늘리는 기존 방식으로는 성장이 불투명하다 보니 홈쇼핑이나 퀵커머스 같은 신사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 상황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보면 신규 진출하는 분야들이 기존의 주력으로 삼고 있던 편의점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시장 평가는 어떤가요? 일단은 허연수 GS 리테일 부회장은 통합 GS 리테일을 출범하면서 5년간 1조 원 규모의 투자와 합병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단순 계산으로 이미 5,500억 원 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4,500억 원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 진행했던 인수 효과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GS 리테일은 지난 5월 요기요의 요마트를 리뉴얼해서 새로 출시했는데 6월 말까지 전국 200여 개 점포로 즉시장 보기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내 전국 350여 개 점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쿠케 특화 매장을 연내 1,2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라 부피가 적고 단가가 높은 쿠켓 제품과 퀵커머스 간 시너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국산 코로나 백신 2호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선언 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만 10곳에 이릅니다. 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고 국내 임상은 현재 상당히 더디다는 게 바이오업계 설명입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든 바이오 CEO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백신 임상을 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임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에서는 다행히 임상을 승인을 받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부스터 백신이라든지 범용 백신이라든지 뭐 베타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분석하는 작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글로벌하게 임상을 좀 준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이미 올해 초에 국내 최초의 부스터샷 임상 신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식약처 상담을 통해서 저희 부스터샷 임상이 잘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면역 증강제인 엘펜포를 중심으로 해서요.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컴보 백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우리 어주번트의 효과는 이미 검증을 했고 제조업 코로나 백신에 대한 우리 어주번트의 효과도 저희가 동물 실험으로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저희가 작년 가을에 저희가 이제 최종 항목물질을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GMP 생산 들어가서 그러니까 DS 물질은 충분히 잘 생산이 되고 순조롭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달체랑 합쳐서 이제 DP 생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곧 시작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빔상, 뭐 CMC라든지 그다음에 독성 시험들 수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임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3차까지 진행됐고 지난 3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된 후 현재 신규 확진자 규모도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기존에 들여왔던 코로나19 백신 폐기 물량마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을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앞서 지난달 HK 이노엔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중단했고 제넥신 역시 글로벌 임상 2상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네. 이번 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뭐 인터뷰 아까 들어보면 일단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부는 이 관련해서 개발 지원책이라든지 계획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백신 접종 계획이고 또 하나는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올 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60세 미만 연령대도 방역 상황이나 접종 효과, 신규 백신 개발 동향, 국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하반기 접종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9일 전체 현재 봤을 때 3차 접종률은 64.9%를 나타내는데 4차 접종률은 현재 7.9%. 60세 이상으로만 현재 접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도 28.5% 다소 낮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연구 지원 정책을 살펴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백신 치료제 주요 질환 집단 답변 질의서를 보면 올해 백신 임상 규모는 415억 원 규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을 수행하는 중소 중견기업 자기 부담금 비율을 R&D 법령, 지침 등을 통해서 좀 개정을 해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질병관리청에서 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신종 감염병 신속 가능 대응한 mRNA 백신도 우수 백신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지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을 진입한 국내 바이오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한 곳뿐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협업도 mRNA 백신이나 플랫폼 개발에 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백신 개발 업체들 고민이 지금 많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인지 좀 짧게 설명을 들어보죠. 네, 앞서 기업들의 CEO 얘기를 들어봤지만 결국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개발을 좀 눈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mRNA 백신 개발의 경우는 일부 정부의 정책 그리고 국제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개발 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피험자, 즉 임상 수행자 모집이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접종률이 높다는 점에서 3차 또는 4차 접종을 위한 부스터샷 백신을 개발하거나 또는 변이, 독감, 콤보 백신을 지금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스터샷용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는 유바이오로직스, 큐라티스 등 아이진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살펴보면 콤보 백신의 경우 현재 콤보 백신의 면역 증강제로 활용해서 코로나 백신, 오미크론, 독감 변이, 디프테리아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인데 여기는 차백신 연구소를 비롯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PO 프리보드 오늘 양재준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년) 넘게 5천만 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한도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 수혜를 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고객에게 지급하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2001년 5천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국내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 예금보험공사도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지난 3월 제도 개편을 위한 TF를 출범한 데 이어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자금은 저축은행으로 크게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타 금융업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건전성 우려 문제로 그동안 저축은행에 투자하기를 망설여왔던 금융소비자들이 많았던 데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하로 계좌를 쪼개 돈을 집어넣었던 예금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권의 예적금 평균 금리는 연 3%대로 시중은행보다 현재 약 1%포인트가량 더 높습니다. 다만 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 확대 우려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오르게 되는데 이 부담이 다시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인상, 예적금 금리 인하 등의 형태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회사든 소비자든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면 부담을 져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적정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예보료율은 낮게는 0.08%에서 높게는 0.4%로 금융업권별로 차등 부담하고 있는 상황.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쌓아야 할지, 각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 상한선은 어디까지인지, 또 한도를 한 번에 올릴지 나눠서 올릴지 등 여러 요소들을 따져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놀면서 돈을 버는 방식을 P2E라고 부른다면 이 걸으면서 돈을 버는 방식은 Move to Earn, M2E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한 M2E가 반짝 인기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가상화폐 거품론 때문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걷기만 해도 코인을 번다며 이목을 끌었던 M2E. 그런데 루나테라 사태 이후 시장 상황이 180도 달라지면서 반짝 특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 핀테크 업체가 만든 M2E 플랫폼 스테픈에 지난해 말부터 기대감이 몰리면서 업비트, 빗썸 등에 상장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달 들어 스테픈 시세는 68% 급락했습니다. 루나 사태로 인한 신뢰 하락과 더불어 스테픈에 대한 성장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규제로 인해 오는 7월 중순부터 중국에서 GPS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가상화폐로 보상을 받고 이를 위해 필요한 운동화를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라는 점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우려 역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픈 하루 신규 사용자는 이달 들어 8,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경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도 부담입니다.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지분을 보유한 스프링캠프가 투자한 프로그라운드의 코인워크가 M2E를 준비 중이고 컴투스 측이 투자한 기업도 관련 플랫폼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주목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게 서비스가 좋은 거랑 그 서비스 나오는 어떤 토큰의 가치가 굉장히 오르는 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성이 있지만 이게 그 정도 수준이냐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카피캣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좋다 하고 투자를 하는 건 당연히 투자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루나테라 사태 이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당분간은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토탈 브레인 헬스케어 업체인 디네이처 바이오랩스가 마이크로바이옴 R&D 업체인 마이크로바이옴과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특허 균주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연구와 제조, 국내외 판로 개척에 협력합니다. 최진영 디네이처 바이오랩스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보유한 특허 기술은 바이오업계가 주목할 만큼 뛰어난 수준이라며 디네이처 바이오랩스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노하우와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 인프라, 마케팅 역량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목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네, 오늘 키워드 어떤 걸까요? 똘똘한 기술주. 네, 똘똘한 기술주 이제 나왔습니다. 네, 지난 2년간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기술주의 주가가 추락하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좀 복합적입니다. 일단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기술주의 위기를 불렀는데요. 네. 하지만 월가에서는 기술주 중에서도 이 엔데믹 시대에서 성장할 곳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똘똘한 기술주로 꼽았습니다. 진짜 똘똘한 한 채처럼 똘똘한 기술주만 있어도 든든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이 꼽힐까요? 일단 6월 첫 거래일에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U자형을 그리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반등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락장 속에서도 9.8% 주가가 급등한 기술주인데요. 예. 세일즈포스입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승폭이 저만하다는 건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세일즈포스의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네. 월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배런스에 따르면
따르면 세일즈포스는 1분기에 74억 1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4% 증가한 수준이고요. 회사가 제시했던 수치나 월가 예상치를 웃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세일즈포스가 사실 들어보신 분들은 많아도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어떤 네, 회사인가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세일즈포스는 세계 1위의 CRM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RM이요? 네, CRM이라고 하면 사실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업이 고객과 관련된 내외부 자료를 분석하고 통합해서 고객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통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가 바로 세일즈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강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라클이 있는데요. 세일즈포스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CRM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이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인데요. 네. CRM 시장 점유율을 좀 보시면요. 2019년을 기준으로 세일즈포스가 18.4%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어서 뭐 오라클이나 SAP,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랑 점유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아까 월가에서도 보니까 평가가 좋다 그러던데 어떤가요? 일단 뭐 캐시 랭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2025년까지 세일즈포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세계 2위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골드만삭스는 세일즈포스의 목표 주가를 34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JP 모간 역시 세일즈포스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현명한 베팅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316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면서 세일즈포스를 유망 기술주로 꼽았습니다. 근데 사실 기술주가 사실 전반적으로 올라오긴 했다고 해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세일즈포스가 특히나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엔데믹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성장세가 꺾인 기술주를 살펴보시면 잘 보시면 소비자 대상의 플랫폼, 그러니까 B2C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B2C와 달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분야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진행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서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뭐 어떤 중도 기업용 서비스를 개발에 주력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엔데믹 시대에도 원격 근무가 유지되면서 영상회의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있다는 뜻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대상이 아니라 기업 대상이다라는 게 하나로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특징도 있을까요? 일단 B2C 기업이라는 특징 이외에도요. 네. 최근 주가가 급락한 기술주를 보시면 1분기에 저조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을 통해서 성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예. 그런데 세일즈포스의 경우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면서 반면에 주가 낙폭이 좀 컸는데요. 현재 176달러 수준인 주가가 지난 5월 19일 155달러 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가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만한 다른 기술주들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댄 아이브스 에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사이버 보안 업종을 좀 꼽았습니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강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는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 분야에서는 펠로엘토와 체크포인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을 꼽았습니다. 네, 지금 거론된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기로 기술주도 사실상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점일 겁니다. 맞아요. 네, 이미 기술주가 하락했을 때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은 투자자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의장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는 1분기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애플 주식 6억 달러 어치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혔죠. 실제로 월가에서는 기술주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전에 옥석 가이기를 통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많은 기술주가 현재 52주 최고치에서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된다면서 매수를 권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주는 주가가 많이 빠져도 위험하겠지만 똘똘한 기술주 가운데 낙폭이 큰 종목은 저가 매수로 접근할 만한 의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똘똘한 기술주 참고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